박사님은 20년 동안 의사로서 활동하며 대사질환, 특히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저탄수화물 식단만큼 효과적인 방법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저탄수화물 식단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해서 특허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조 단위의 부를 쌓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단을 The Proper Human Diet, 적절한 인간의 식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매일 조금씩 당신에게 독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분명히 아프게 될 겁니다. 그 독으로 인해 당신이 내일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30년 후에도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은 점점 중독되고 염증이 생길 것입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나빠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짜증이 늘고 비만이 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마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신의 식단에서 그 느린 독을 제거했을 때 건강이 좋아진다면 사람들이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랍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충격을 받을 일인가요? 당연한 결과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저탄수화물 식단이 하는 일은 바로 그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란 설탕, 곡물, 그리고 식물성 기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적절한 인간 식단에서 배제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식재료이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식단에 특별한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료요법이나 마법 같은 영양제를 추가한 것도 아니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은 단지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겁니다. 모든 포유류는 중독을 멈추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올바른 식단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며 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그들에게 초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왜냐하면 우리의 DNA가 그 식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탕과 식물성 기름을 느린 독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토 식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캠베리 박사가 통곡물을 포함한 곡물을 이것들과 함께 느린 독으로 꼽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곡물은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제된 곡물에 비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곡물 역시 우리 몸에서 최종적으로는 단순 당으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로 감싼 사탕을 먹는다면 혈당이 느리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건강식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곡물이라는 교묘한 말에 안심하고 많은 양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정제곡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고 들으면 사람들은 뭔가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식단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박사님의 클리닉에서 이 식단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는 없었나요? 주의해야 할 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지방 식단을 할 수 없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식단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조사했는데 미국 전체 인구 중 고지방 식단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약 75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이 식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식단을 하면 안 되는 환자 집단은 없었어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저는 쓸개가 없어서 지방을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수백 번은 받았습니다. 저는 쓸개가 없는데 키토 식단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80명에서 150명의 라이브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쓸개가 없지만 이 식단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런 것은 모두 일화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1000개가 넘는 일화적 증거를 들었다면 거기에는 분명 주목해야 할 뭔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낭이 없더라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수 있고 갑상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식단을 해야 하고 위우의 수술을 받은 분도 이 식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끝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단을 올바른 인간 식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질문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쓸개가 없는데 올바른 식단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X라는 문제가 있는데
올바른 식단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질문은 우스운 질문이 됩니다. 물론 올바른 인간 식단을 해야죠. 당신이 수술로 인해 몸의 한 부분을 잃었다면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올바른 인간 식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식단 전환을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그들에게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나요? 예를 들어 쓸개가 없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니면 단순히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시작하나요? 전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와 비슷하죠. 젊고 건강한 알코올 중독자는 재활센터에 보내서 바로 금주를 시작하도록 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발작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에 걸쳐 천천히 금주하도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두 경우 모두 결국 술을 끊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설탕, 식물성 기름의 과도한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끊으면 처음에는 끔찍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전환하면 특정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식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2, 3개월에 걸쳐 천천히 전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아무도 이 식단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식단을 바꾼다면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반면에 젊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사람마다 식단 전환 속도는 다르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금주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다이어트를 위해 새로운 식단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키토 식단을 예로 들면 탄수화물을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식단은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목표에 맞춰 꾸준히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담배를 끊고 금단 현상을 악착같이 견디면서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자담배를 활용하거나 서서히 흡연 횟수를 줄여가며 성공하는 것처럼요. 어느 쪽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 해도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면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카니보어 식단도 올바른 인간 식단에 포함되나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식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팔레오라고 불리는 식단에 발을 들였을 때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카니보어 식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키토 식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카니보어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오직 동물성 식품만 섭취하는 것으로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 위주로 구성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카니보어 식단을 적색육만 먹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상식과 조상들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아마 동물의 코에서 꼬리까지 모든 부위를 섭취했을 것입니다. 간도 먹고 뼈도 이용하고 동물의 모든 것을 활용했죠. 그래서 저는 카니보어 식단을 키토제닉 식단의 카테고리 중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카니보어 식단을 하니까 당신을 언팔로우 할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키토 식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카니보어는 궁극의 키토 식단이자 궁극의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무탄수화물 식단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1년 넘게 카니보어 식단에 가까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건강 상태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현재 50살이지만 이 식단을 하고 나서 제 몸은 마치 35살처럼 느껴집니다. 20대 젊은이가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5세를 지나 50세가 된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겁니다.
현재 저는 약이나 보충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건강함은 제가 35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환자들에게는 이 식단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예를 들어 저탄수화물 식단을 먼저 권하고 효과가 없으면 키토 식단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카니보어 식단으로 넘어가는 식으로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환자에게 바로 카니보어 식단을 권하시나요? 저는 대체로 그런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도 80% 정도의 사람들은 키토제닉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이때 그들의 키토제닉 식단이 고지방, 적당한 단백질이든 고단백, 적당한 지방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고지방 식단을 선호하지만 일부는 고단백 식단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80% 정도의 사람들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하루에 50g 이하, 심지어 20g 이하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제한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루에 10g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염증이 생기고 복부 팽만감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키토 식단에 적합한 채소들조차도 제장을 자극하고 다른 곳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방이 많은 고기, 버터, 베이컨, 계란을 섭취하면 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6개월마다 받는 건강 검진 결과는 항상 훌륭하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제 아내 니샤는 저보다 어린데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연상인 것 같아요. 당신은 절대 입을 다물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에너지가 넘칠 수 있죠? 처음에 아내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저보다 더 젊고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모노라고 하는 전염성 단핵구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재발할 때마다 무려 6주 동안 소파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바보 같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번 해볼까? 그녀가 이 식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모노에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증상을 겪던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증상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시점부터 아내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저희 말을 듣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도해보고 효과를 체감한 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와주었고 현재 임신 15주 차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라도 그녀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알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일부 영양 관련 기관의 공식 지침에서는 임신부가 하루에 약 3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와, 하루 300g이요? 네, 그게 평균치입니다. 왠지 그 권장량도 엄격한 학문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권위 기반 의학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훌륭한 지적입니다. 니샤는 하루에 약 15에서 25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영양사나 산부인과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을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의 그 권장 식단이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 연구를 제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영양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연구에 근거해서 그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나요? 단지 학교에서 교수에게 배운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대학들은 켈로그, 포스트, 크래프트 같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되는 식단은 통제된 연구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훌륭한 관점입니다. 특히 부인께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처음에는 박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경험한 후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네요. 그것은 많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의사와 환자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수세기에 걸쳐 굳어진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박사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십만 명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부풀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중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변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당뇨병 협회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식단 권장 사항이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는 기자회견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생명이나 건강을 잃게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가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며 뒤늦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식단 가이드라인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시도해 볼 만한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더군요. 물론 리스트의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큰 변화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학계와 의료계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노장들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노장들이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진료 방식과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죠. 하지만 제 소명은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팔다리를 잃거나 신장 기능을 잃게 되는 비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노장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러다임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 즉 아래에서부터 위로 바꾸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조언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 제 남편은 이것에 관심 없었지만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도 키토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의사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계속하세요. 그리고 저도 키토 식단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이는 정말로 올바른 인간 식단의 효과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식단을 시작했을 때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이웃이 그 변화를 보고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단지 잔소리로 그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역의 의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권장한 방식으로 실패했던 많은 환자들이 이젠 마치 초능력을 얻은 것처럼 건강을 개선하고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키토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말하는 게 두려웠지만 이 식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과 이 커뮤니티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바꾸고 있어요. 저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키토나 카니부어 같은 저탄수화물 식단은 미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인터뷰 영상을 올린 건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영상의 길이도 워낙 길고 이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흥미를 끌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캠베리 박사의 짧은 영상만 보면서 그를 극단적인 괴짜 의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이 이분의 철학과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이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더 깊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절대 대중적이라 할 수 없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주제로 한 채널에 이렇게 구독자가 모이고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어쩌면 이 식단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인터뷰 영상이나 전문가들 간의 토론 영상도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